지난 시간 이어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뭐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이제 경험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한 나라들의 경험을 봅시다. 여기 몇 나라, 뉴질랜드하고 영국하고 캐나다하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교과서에 나온 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은 여기 그림을 보면 사실상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초록색으로 수직선으로 표시된 것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처음 도입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빨간 선이 이제 각 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을,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세 나라 다 보면, 뉴질랜드, 카나다, 영국, 세 나라 다 보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하기 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었는데,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하면서 세 나라 모두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정되고 낮아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적어도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그냥 이 그림 하나만 보고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제도가 정말로 좋은 제도다, 이렇게 꼭 단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물론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게 과연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제도 도입 때문인지 아닌지, 그것을 이 그림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좀 더 엄밀한 분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이게 이를테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도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아진 것인지, 우연히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것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과 우연히 일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도의 효과 때문인지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번 어떤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리서치를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나중에 취직을 해서 뭔가 하여튼 기업의 매출이 변하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는데, 그 상황 변한 게 어떤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시점이 맞아 떨어진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하고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한 나라하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면 이것이 그냥 시점에 따라, 왜냐하면 이 시점이 사실상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90년대 초반 비슷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도 80년대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가 90년대 와서 굉장히 낮아졌다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제도 도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계량경제학적인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한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근데 대략적인 결론을 보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한 나라의 경우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졌지만 그 떨어지는 폭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안정됐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실증적으로 데이터상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할 때,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문제는, 특히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높다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한 2% 수준으로 이렇게 확 낮추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즉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낮춰가는 과정에서 이 기간이 불과 1, 2년밖에 안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이 좀 많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좀 높아지고 뭐 이런 식의 비용을 좀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일단 이렇게 안정돼서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성장률도 다시 회복되고 실업률도 다시 낮아지고 그래서 처음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에서의 고통은 들어가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정상 궤도로 다시 진입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할 때의 어떤 경험과 교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나라의 경험을 봅시다. 우리나라는 98년 4월에 IMF 경제위기,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직후에 한국은행법을 개정을 해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을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98년, 99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내년도에는 몇 %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을 미리 발표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뭐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와서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인플레이션율이 과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2000년부터는 소위 코어 인플레이션, 즉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율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 안에서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품목들 중에서 농산물과 석유화학 제품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 놈만 갖고서 만든 인플레이션율을 코어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이유는 뭐겠어요? 농산물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주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를테면 공급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날씨라든지 뭐 태풍이 왔다 이러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화 정책으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을 일단 빼자. 그리고 석유류 같은 경우도 결국 국제 유가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범위 바깥에 있는 거라고 해서 이 두 부분을 뺀 것을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해요. 즉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때 수요가 움직여서 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총 공급 곡선이 움직여서 우리 공급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공급 충격 중에서 농산물이라든지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결국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수요를 총 수요를 조절해 주는 정책인데 이 공급 쪽에서 영향이 온 걸 가지고 수요 쪽에서 조절을 해주면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하는 것이 또 그럴 경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을 빼고 뺀 코어 인플레이션을 물가 안정 목표제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특히 이제 이런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농산물 가격이나 국제 유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또 그 충격이 어떻게 왔을 때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단기간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태풍이 와서 뭐 배추값이 올랐다. 그럼 조금 있으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만약 태풍이 와서 배추값이 올라가지고 CPI가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반응을 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코어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기준으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 와서 다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다시 원상 복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앞으로 목표 인플레이션을 정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 목표 인플레이션에 맞춰가지고 조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즉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할 때 목표 인플레이션을 3%로 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만약에 일반 사람들한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면 중앙은행을 사람들이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장기적으로 한 3%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굳이 그것과 달리 자기의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 높게 잡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예상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낮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총 공급 곡선이 또 움직이게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총 곡선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항목이 하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는 여러분들이 거시 시간에 배운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필립스 곡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은 수두로 유지하고자 하는 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중요한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자 하는 것은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가지고는 잘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아요. 즉 일반 사람들한테 소비자 물가 하면 그래도 조금 와닿는데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 그러면 그게 뭐야 이렇게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CPI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또 농산물이나 사실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나 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 다른 가격은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농산물 가격 막 오른다고 해가지고 물가가 안 오른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나 또는 기름값 같은 거, 휘발유 값이나 이런 게 사람들 피부에 더 와닿는 물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친숙하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는 그런 CPI로 다시 회귀를 했었어요. 현재 우리나라 같으면 이 농산물하고 석유류 제품 이런 것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한 10몇 % 정도 될 텐데 어떤 나라들은 이것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을 보면 농산물과 석유류 제품의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씩 가고 이래요. 그러면 그런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 농산물과 석유류 빼고 나머지만 갖고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과 실제 중앙은행이 타겟을 하고 있는 물가하고 너무나 괴리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단 조금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이런 농산물이나 석유류 제품의 비중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할 때는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코어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드물어요. 전혀 없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아마 태국 이런 몇 나라만이 코어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했을 때는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이 한 8에서 10% 정도였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왜 이렇게 높았냐면 외환위기 시점이죠. 사실 외환위기 직후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때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우리가 금융위기 때 봤지만 굉장히 올라갔었고 이렇게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면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도입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목표 인플레이션율 수준이 높았다가 뒤에 위기가 이제 점차 좀 진정이 되면서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도 점차 낮게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그냥 하나의 숫자로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밴드로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포인트의 밴드를 줘서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3%다 그러면 2.5에서 3.5 사이 이런 정도로 숫자로 주기보다는 하나의 밴드로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3%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룸을 좀 주고서 그 안에 들어오면 대충 3%하고 유사한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밴드를 허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처음 도입했을 때는 1년 단위로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정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3년의 기간 동안의 목표 인플레이션을 정하는 소위 중기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에 목표 인플레이션을 정하면 그것이 2000, 2001, 2002, 3년 정도까지 이렇게 유지돼서 3년 평균 동안의 목표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줬고, 그 이유는 통화 정책을 수행을 해서 집행을 해서 그것이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기까지의 시차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런 시차를 감안을 해서 그냥 매년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중기적인 한 3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목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본 그림이지만 여기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밴드로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줬고 2015년까지 그렇게 줬고 과거에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안에 좀 들어와 있는데, 물론 여기처럼 이렇게 굉장히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벗어나는 부분도 있었죠. 언제냐 하면 대충 보면 금융위기의 근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위로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밑으로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직전 3년에는 사실 전혀 맞추질 못했는데 그게 위로 못 맞춘 게 아니라 밑으로 목표보다 훨씬 낮은 인플레이션이 계속이 됐다. 그러면 다른 조건이 다 동일했다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낮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타겟 레이를 낮춰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높여야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 3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내리지를 못했어요. 이자율을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높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렇게 낮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 국제유가가 예상외로 하락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럴 경우에 통화정책이 반응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자율을 또 여기서 낮췄을 때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거나 이런 다른 문제를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타겟을 맞추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한국은행이 쪽에서 변명하기에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았지만, 그리고 이것이 국제유가의 하락이라든지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특히 국제유가를 뺀 코어 인플레이션, 아까 얘기했던 코어 인플레이션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한 2% 정도는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어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타겟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코어 인플레이션을 한번 보면은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이렇게 낮은 것이지 그 놈을 빼고 나면 또 그렇게 아주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밴드로 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하나의 숫자로 2%라는 숫자로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0.5% 플러스 마이너스 0.5% 포인트씩으로 벗어나게 되면, 6개월 이상 벗어나게 되면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는 이것이 밴드로 준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장점을 봅시다. 저 장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머니터리 타겟팅이라는 것이 한계가 발생을 하면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머니터리 타겟팅의 문제점이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되겠어요. 즉 머니터리 타겟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화량 이런 것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불안정해졌다는 거였죠. 그죠? 그 관계가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고, 뭐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인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가 있어서, 즉 통화량이 몇 퍼센트 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율이 몇 퍼센트 하는 게 사람들이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어서, 통화량이
10%가 올랐다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많이 오른 건지 적게 오른 건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플레이션율이 4%냐 1%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해하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투명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좀 더 투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통화량 타겟팅보다 모니터리 타겟팅보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에는 어떤 목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딱 주기 때문에 2% 뭐 이런 식으로 딱 주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까 봤듯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계속해서 못 맞췄는데 계속해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계속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무슨 국제 유가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행이 하여튼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닌 그런 내용이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또 한국은행 쪽의 변명을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아까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낮았는데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한꺼번에 발생한 왜 그러냐면 다 국제유가가 떨어진 걸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떨어질 줄 아무도 몰랐으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낮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 하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또 일반 시장 또는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중앙은행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연설을 한다든지 또는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통화정책의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지금 달성 못한 이유가 뭐다, 이번 달에 금리를 올렸는데 그 이유는 뭐다, 동결했는데 그 이유는 뭐고 어떠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을 시장과 사람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들한테 언론을 상대로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고 앞으로 어떤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식의 불확실성이 있고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 금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또 3년에 한 번씩 지름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2%가 이제 목표 인플레이션율인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일반 기업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몇 %인데 중앙은행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성장률은 대충 얼마쯤 되고 인플레이션이 얼마쯤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치 어떤 기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책임성 얘기는 조금 전에 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이렇게 처음 90년대에 도입이 됐을 때 사실은 일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또 뭔가 불만 내지는 공격을 했어요. 즉 이런 단점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 나온 4가지 정도 단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이 교과서의 저자인 미시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굉장한 옹호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뭐 버낭키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나 이런 두꺼운 책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단점이라고 이제 써놓긴 했지만 사실상 이게 단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점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딜레이드 시그널 즉
통화 정책을 뭔가 변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이 정책의 변화가 보내주는 시그널이 실제 머니터리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뭐 통화량을 집계하는데 조금 시차가 있다 치더라도 뭐 그렇게 시차가 오래 걸리는 건 아니까 오늘 중앙은행이 금리를 변경했다. 그러면 그 효과에 의해서 통화량이 얼만큼 변했느냐 하는 것이 뭐 짧게는 1, 2주, 길어봐야 한두 달 안에 다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이 중간 목표인 통화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게 금방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통화 정책의 방향을 변경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채기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처음에 지적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키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시차가 길어서 시그널을 알아채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한두 달 안에 실제로 변한다고 그것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목표인 인플레이션하고 관계가 불확실하다면 그 시그널이 무슨 효과가 있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너무 이렇게 좀 제약적인 것이 아니냐, 너무 이렇게 신축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다. 꼭 물가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경제 변수들, 경기 변동이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사실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것 앞에 플렉시블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플렉시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표 인플레이션을 달성한다 하는 것은 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같으면 한 3년 정도의 중기에서 달성하면 되는 거, 길게 장기에서 달성하면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목표보다 벗어나더라도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는, 즉 단기적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이를테면 경기 변동을 안정시킨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더라도 그래서 단기적으로 벗어나더라도 장기적으로만 목표 인플레이션을 맞추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플렉시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단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만 딱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경기 변동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경기 변동 신경 안 쓰면 하는 거 아니,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중간중간에 인플레이션 목표라는 건 장기적인 얘기고 중간중간에는 얼마든지 경기 변동에 대응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로우 이코노믹 그로스도 사실 비슷한 얘기고 그래서 미시킨이 얘기하는 것은 워낙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옹호자이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단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교과서에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최근에 와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80년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것을 90년대에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일단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로서 9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을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 낮은 상태예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과거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안정되어 있는, 좀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우리나라 같으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좋은 제도로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안정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이런 저물가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이제 또 다른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물가도 안정돼 있고 성장은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 전 세계가 호황이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는 이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뭐 이런 것이 뉴 노멀이다.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 그 와중에서 이제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어떤 불안 요인은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금융 부문의 불안정, 금융위기라는 것이 또 언제 어떻게 세계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 따라서 금융과 관련해서 통화정책이 뭔가 역할을 더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과거와 같이 인플레이션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으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이 슬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모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로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대체할 만한 것이 마땅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통화정책이 뭔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따라서 뭔가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좀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금융 안정과 관련해서 통화정책의 역할은 뭐냐 특히 자산가격 버블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가 미국 교과서니까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미시킨이 그냥 이걸 just do it approach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로 미국도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타겟팅하고 비슷한 그런 프레임워크 하에서 통화정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인플레이션 타겟팅 하에서는 목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명확하게 미리 설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뭐 그 안에서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뭐 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또는 모든 정보를 다 이용해서 뭐 통화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뭐 머니터리 타겟팅처럼 통화량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 타겟팅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특히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 관련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강조한 것은 굉장히 통화 정책이 선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운영이 되어 왔다 적어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통화 정책을 현재 변경을 했을 때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기간이 한 1년이라고 합시다. 그 시차가 한 1년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뭐 10%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금리를 뭐 올려야 된다. 이러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통화정책이 수행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율은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아니라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거예요. 즉 현재 10%라도 1년 뒤에 인플레이션율이 1%가 된다면 통화정책은 현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통화정책을 변화시키면 그 효과는 1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통화정책을 변화시키면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1%가 될 텐데 그보다 더 인플레이션을 낮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통화정책은 항상 선제적이어야겠다. 영어로 forward looking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의 예상 인플레이션을 보고 통화정책을 해야지 바로 현재의 인플레이션만 보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올림픽이라는 데 보면은 사격하는 거 있죠. 이렇게 물체가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저기다 대고 총을 쏘면은 내가 총알이 날아갔을 때는 이미 그 물체는 저쪽에 가 있어요. 못 맞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물체가 저기 있으면 조금 있다가 총알이 가는 시간과 거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저기다 보고 쏴야지 지나가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을 수행할 때도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을 보고서 해야지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보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경제가 특히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지,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구조인지 내려가고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따른 판단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해야 된다. 올라가고 있는 구조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낮더라도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 맞을 것이고,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내려가고 있는 구조라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보고 통화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많이 내려갈 것 같으면 오히려 이자율을 내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미국의 이런 프레임워크의 한 가지 문제는 목표 인플레이션 자체를 이렇게 딱 명확하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투명성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또 하나 문제는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통화정책의 성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사람에 의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시키는 당시에 그 버낭키나 이런 사람의 아주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좀 좋게, 이를테면 친구를 교과서에 욕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좋게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버낭키 역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어떤 옹호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도 좀 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변해갈 것이다 라고 이제 교과서에 예상을 해놨는데, 지금 이제 버낭키는 이미 내려왔고, 후임인 자넷 옐렌이 지금 이제 페드의 의장을 지금 맡아 있죠. 여기 뭐 장점, 단점 이런 거를 좀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이제 교훈들, 뭐 이런 레슨들을 몇 개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레슨은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것이 고장이 나면 전체 경제 활동이 엄청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목표 이자율 자체가 거의 0%, 특히 선진국에는 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하나의 문제가 됐고, 따라서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으니까 과거에는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는 것을, 수단이라는 것을 동원한 그런 예도 있었어요. 우리가 봤듯이. 그 다음에 금융위기라는 것이 발생하면 그 뒤에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크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무지하게 크다. 성장률은 곤두박질 치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뭐 그래서 그걸 원상복귀한테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비용과 고통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그다음 네 번째,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얘기했던 2000년부터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보면 물가도 안정돼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성장도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드시 금융 부분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물가가 안정됐고 성장이 잘 되더라도 그러면 이제 과거 60년대 같으면 그러면 지금 굉장히 태평성대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금융 불안에 싹이 트고 있었다. 뭐 이런 것이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물가도 안정돼 있고 성장도 좋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금리라고 하는,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이런 금융 불안에 대해서 미리 뭔가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낫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겠어요. 즉 당시에 보면 이자율이 물가가 굉장히 낮고 성장은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높으면 물가가 높아가지고 그럴 경우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이제 답이 될 텐데, 당시에는 물가는 낮고 성장은 높았으니까 중앙은행이 굳이 뭐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더 낮출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가 침체돼 있으면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좀 더 부스트를 해야 될 텐데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금융 불안 쪽은 사실 싹이 자라고 있었다. 특히 당시에 이제 이자율이 비교적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서는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제 이자 수입이 적어지니까 뭔가 전통적인 그런 채권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예상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으니까 좀 더 위험한 고수익을 찾아가지고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고수익 상품에 투자가 되면서 위기가 났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렇게 저금리 상황에서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자,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이제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할 때 2000년대 초반처럼 이를테면 저금리 상황에서 돈들이 이를테면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으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앙은행이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낫느냐? 아니면 버블이라는 것은 언제 꺼질 테니까 그걸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lean versus clean이라는 이런 논쟁인데 lean이라고 하는 걸 lean against asset price bubble이라 그래서 자산 가격 거품이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뭔가 이런 버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대되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고 clean up after the bubble burst는 버블이 꺼지고 나서 그 뒤치다거리를 중앙은행이 해야지 미리부터 나가가지고 버블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어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어셋 프라이스 버블이 자산가격 거품이 발생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런가 봅시다. 특히 이제 그린스팬 독트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그린스팬이라는 사람이 중앙은행은 자산가격 거품을 미리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하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되고 단순히 버블이 이제 문제가 돼서 꺼졌을 때 그 뒤치다거리를 뒤에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게 그린스팬 독트린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를 사실은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논리의 근거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이런 논리의 근거는 첫 번째는 자산 가격의 거품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막 주식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버블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이게 사람들이 과도하게 버블 때문에 그런 것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느 것인지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꺼져야지 버블인지 아는 것이지 꺼지기 전에는 그것이 버블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가 과도한 수준이고 어느 정도가 과도하지 않은 건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버블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설사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심적으로 확신을 한다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 그 버블을 제어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즉, 막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이자율을 올리면은 이자율을 한 1%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합시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과연 집값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느냐? 집값이 1년에 10%씩 올라가는데 이자율 1%더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 사는 걸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또 하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통화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버블이라는 것이 모든 섹터에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일부 섹터에서만 일어나요.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지만 주가는 좀 비실비실하고 뭐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럴 경우에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그래서 혹시라도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다른 경제의 모든 부분이 다 영향을 받아요. 즉 기업의 투자도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머니터리 폴리시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블런트한 인스트루먼트라고 했어요. 블런트라는 말은 모든 부분에 다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버블은 주택시장이라는 한 군데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동원하게 되면 다른 모든 부분에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떨어뜨리고 설비 투자도 떨어뜨리고 뭐 이런 식의 주택시장 외에 다른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통화정책으로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자율을 잘못 올리면 버블이 꺼지게 만드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버블이 꺼지게 되면 급작스럽게 꺼지게 되면 그 충격도 굉장히 또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확 올라가더라도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완만하게 경제에 충격을 좀 덜 주면서 통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자, 근데 미시킨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 미시킨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이런 자산 가격의 버블이라고 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 자산 가격의 버블이 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통화 정책이 뭔가 개입할 룸이 좀 있고 즉 lean against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대출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순전히 사람들의 어떤 기대 심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버블이 발생하는 것은 통화정책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즉 우리가 2000년대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우리가 배웠던 이럴 때는 대출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버블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이럴 때는 뭔가 그래도 개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미리 막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반면에 2000년 정도에 있었던 소위 IT 버블 뭐 우리나라 같은 코스닥 시장이 붐이 발생한다든지 미국의 나스닥에서 붐이 발생하는 소위 뭐 IT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무지하게 뛰었던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수반되지 않고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달했구나. 그래서 IT 기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너도 나도 IT 회사의 주식을 사고 이러면서 주가가 올랐던 이런 경우는 굳이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으로 대처할 필요가 오히려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혹시 신용 증가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럴 때 섣불리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래서 IT 버블이 꺼지면 그 충격도 굉장히 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모든 부문에 통화정책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IT 버블을 잡기 위해서 다른 영향에도 부정적인 통화정책에 효과를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IT 버블이라는 것은 혹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났지만 꺼졌을 때도 그 충격이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이런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작았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증가하지 않았고 은행의 대차대조표나 이런 게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가만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통화정책으로 뭔가 대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대출을 동반하는 그런 위기의 경우에는 그런 자산 가격 거품에는 뭔가 좀 어떤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도 한 가지 남는 질문은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통화정책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정책 수단으로 하는 것이 더 맞는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통화정책보다는 설사 신용 증가, 대출 증가를 수반한 어떤 자산가격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통화정책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매크로 프루덴셜 폴리시라고 하는 우리말로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는 것이 통화정책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거시 건전성 정책이란 건 뭐냐? 우리 여러분들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주택시장 같으면 LTV라든지 DTI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내용이 되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 바젤 3에서 나온 이런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은행들로 하여금 자기 자본을 어떤 금융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 더 높였다 낮췄다 하는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요 뒤에 내용들을 마저 하고 다음 시간에 거시건전성 정책은 우리 교과서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사실은 최근에 와서 특히 굉장히 중요해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거시건전성이라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통화정책, 거시건전성을 하는 게 사실 더 좋을 텐데, 그럼 통화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금리 정책을 금리를 낮게 유지해가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낮게 해가면서 채권의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일반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못하니까 투자자들이 뭔가 좀 더 고수익의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뭐 CDO라든지 이런 파생 상품도 만들고 이러면서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뒤에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 채널 오브 모니터리 팔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금리를 너무 낮게 가져가면서 과도하게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추구하면서 뭔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 위험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자산 가격 거품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크로 프루덴셜 폴리시를 가지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 낫고, 통화 정책은 본연의 임무인 물가 안정과 경기 변동 안정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 즉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 두 가지 정책 수단이 뭔가 좀 조화롭게 해서 어떤 금융 안정 쪽은 거시건전성 정책, 물가 안정은 통화 정책으로 대처를 하되 두 개가 서로 교차돼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통화 정책을 변경시키면 금융 안정에 영향을 목적은 아니지만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서로 간의 정책 간의 조화라든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실제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이것이 딱 칼로 자르듯이 완전히 구분돼서 서로 간에 완전히 독립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어떻게 잘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자주 세계 곳곳에서 이것이 조화롭지 못해서 불협화음도 발생을 하고, 특히 더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이 두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 주체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하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은 누가 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하게 돼 있어요. 정부가 하게 돼 있죠. 정부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금융감독원이 정부 기구는 아니지만 그걸 집행을 하게 돼 있고, 물론 이제 한국은행과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타 등등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는 해요. 협의는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한다는 게 뭐 그렇게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죠.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대개 보면 금융위원회의 주장이 되게 반영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한국은행 법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물가 안정이 첫 번째 목표고 그 밑에 금융 안정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금융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바로 직접 쓰는 게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안정이 목적이다. 근데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은 한국은행이 별로 안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지금의 굉장한 불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에다가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서 금융안정이 목표라는 걸 하나 집어넣어 놨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사실상 없어요.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과 전체 거시경제를 봐야 되는 것이고 어떤 집값이 막 오르고 있다. 그래서 가계대출이 막 늘어난다. 그래서 뭐 가계대출이 늘어나니까 가계대출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금융안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한국은행의 목표 중에 하나가 1차 목표는 아니지만 금융안정인데 그것을 뭔가 좀 통제하기 위한 수단은 한국은행이 안 갖고 있다. 그렇다고 그걸 위해서 금리 정책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도 금리 정책이란 다른 여러 가지 물가를 비롯해서 다른 걸 다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과 가계부채를 위한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반대라 그러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뭐 이를테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목표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런 어떤 상충 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죠. 이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1차 목표는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따지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2차 목표인 금융 안정을 저해할 게 눈에 보이듯이 뻔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은행의 수건 사업이 뭔가 거시 건전성 정책을 좀 수단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걸로 가계부채, 금리 정책으로 뭐 물가와 경기 변동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한국은행의 어떤 불만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발음전에서 생각하면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데서 사실은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한국은행이 다 하게 되면 뭐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냐. 더더군다나 한국은행이 이걸 다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가 쪽과 금융안정 쪽이 만약에 반대가 되는 경우가 되면 한국은행이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시점에서 전통적인 물가 안정, 경기 변동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에 뭔가 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합의된 이것이 정답이다. 이를테면 과거에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하는 것이 뭐 어느 정도의 정답과 비슷한 거였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정답 비슷한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택틱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어느 정도 조금씩 공부를 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 폴리시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것, 중앙은행이 정책의 어떤 목표로 잡는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나타내는 변수.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한 것은 페더럴 펀드 레이시였어요. 은행 간 금리가 어떤 그것을 타겟팅을 하는 게 현재의 통화정책의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또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폴 볼커가 미국 같은 경우에 폴 볼커가 의장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non-borrowed reserve를 타겟팅을 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봤을 때 가격 변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물량 변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물량 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non-borrowed reserve를 타겟팅하는 것이고 가격 변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타겟팅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이런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경우에 어느 것을 하느냐, 그리고 그때 장단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둘 다 타겟팅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느냐,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보면 non-borrowed reserve를 타겟팅을 한다고 하면, 그죠? 그러면 중앙은행은 요 점을 딱 목표로 해가지고 공급 곡선을 여기서 이렇게 딱 위치시킬 거예요. 이때 지급준비급이 된 수요 곡선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목표치를 딱 달성을 하고 있으면 공급 곡선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 금리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죠? 즉 양이라고 하는 양 변수인 물량 변수인 넘버 리저브를 타겟팅을 하면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자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타겟팅을 하게 되면, 즉 이자율 변수, 가격 변수를 타겟팅을 하게 되면 수요곡선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중앙은행은 뭘 해야 되냐면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넘버로 리저브를 왔다 갔다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 가격 변수는 안정을 이룰 수가 있는데 물량 변수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즉 두 가지 변수를 다 타겟팅을 해서 두 가지 변수를 다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를 안정시키면 다른 놈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앙은행은 난도로 리저브를 타겟팅하든 아니면 이자율을 타겟팅하든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중앙은행이 이 가격 변수인 이자율을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이놈을 놔두고. 그죠? 따라서 이놈을 타겟팅한다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별로 신문이라는데 전혀 보도가 안 되지만 이쪽은 왔다 갔다가 생각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왜 물량 변수를 타겟팅을 안 하고 이놈을 타겟팅을 할까? 왜 그럴까? 몇 가지 이 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 둘 중에서 어느 거를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관측 가능성, 측정 가능성. 넘버로드 리저브도 사실은 측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실제 통화 정책을 중앙은행이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곧 뭐 며칠 안에 이것이 얼만큼 움직였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자율보다는 좀 늦게 나오겠죠. 이자율은 즉각 나와요. 시장에서 관측되는 거기 때문에 균형에서 결정되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자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 페더럴 리저브 타겟보다 지금 현재 시장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가 금방금방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넘버로 리저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적어도 시차가 조금은 있다는 그런 면에서는 이자율이 좀 더 나은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교과서에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는 게 명목 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실질 금리라서 이게 명목 금리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뭐 그냥 괜히 하는 말이고 왜냐하면 하루짜리이기 때문에 만기가 하루짜리이기 때문에 하루짜리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변할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뭐 동일하다고 봐도 될 거예요. 어제 인플레이션과 오늘 인플레이션이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명목금리나 실질금리나 이건 큰 구별의 의미가 사실상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이자율이 더 좋은 수단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빌리티, 통제 가능성 측면에서도 보도 두 개가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중앙은행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넘버 리저브를 조절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사실은 힘들다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마지막 최종 목표에 대한 즉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경기 변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미치는 어떤 효과가 물량 변수보다는 가격 변수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넘버로드 리저브 또는 그것에 나가서 통화량이라는 변수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보다는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좀 더 밀접한 것 같더라. 따라서 이자율을 타겟팅 해주는 것이 최종 목표까지 이르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이유가 가장 커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가 처음에 15장에서 16장에서 배웠을 때 중앙은행이라는 데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본원 통화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통화 승수를 통해서 통화량을 변화시키고 통화량 변화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 관계보다는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영향을 주고 단기 금리죠. 하루짜리. 그리고 텀 스트럭처에서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통해서 단기 금리에서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장기 금리가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그 링크가 좀 전에 처음 얘기했던 넘버 오브 리저브, 통화량, 인플레이션의 링크보다는 훨씬 더 잘 밀접한 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을 이자율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이제 나온 마지막 얘기인 테일러 룰. 여러분들 거실 시간에 대부분 배웠을 텐데 미국의 테일러라는 경제학자가 대략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미국의 페더럴 펀드의 타겟이 이런 비슷한 식으로 잘 설명이 되더라 라는 얘기고 3번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를